조선공주로 단종의 동복 누나로 비극적인 삶을 산 경희공주. 경희공주는 문종의 맏딸이며 비운의 왕 단종의 누나로 세종 18년인 1436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동생 단종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비운의 공주입니다. 세종의 세자 이항의 후궁 양원권 씨의 딸로 태어난 경희공주. 순빈봉 씨가 폐위되자 양원권 씨와 승위홍 씨가 세자빈 후보에 올랐는데 세종이 딸을 낳았으니 나중에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권 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합니다. 어머니가 세자빈이 되자 그녀는 세자의 정녀가 되어 평창군주에 봉작되었는데 어머니 세자빈 권 씨는 1441년 남동생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재혼하지 않았으며 경희공주와 단종 남매는 세자의 단둘뿐인 적자녀로 상당히 귀하게 자랐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세종 32년 평창군주가 16세 때 혼사가 결정되어 정종과 혼인했고 이에 정종은 임금의 사위에게 내리는 영양위라는 봉호를 받습니다. 조선 왕녀의 혼인 정년기는 11세에서 13세였는데 공주가 혼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추측이 존재하는데 아버지 문종과 동생을 위해서 혹은 세종의 건강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혼인 결정 후 2달도 되지 않아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에 하가하지는 않았는데 혼인할 때 아직 왕녀가 아니라 세자의 딸로 군주의 신분이라 간택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용태가 위중에 국상을 맡기 전에 적당한 명문가에 아들을 골라 혼인 결정만 해놓은 것인데 아버지가 즉위한 후 경희공주에 봉작되었습니다. 궁 밖에 공주방을 마련해 하가하였는데 공주의 살림집을 마련하느라 30여 채의 민가가 헐렸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집은 당연히 궁 근처의 부자 동네에 지어져 양덕방의 민가들이 철거되었다고 실록에 나오는데 양덕방은 오늘날 종로구 계동 및 가회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시 한성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문종이 경희공주의 저택을 크게 지은 건 어머니 없이 혼인하는 가여운 딸을 위하고 문종이 딸바보인 점도 있었지만 궁궐에 홀로 남겨진 단종을 위해 의지하라는 뜻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유정난 후 고립된 상황에 처하는 공주.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승하하고 남동생 단종이 즉위하는데 이때 경희공주는 18살, 단종은 12살이었습니다. 단종은 궁을 떠나서 경희공주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의지할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궁궐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사이인 친누나의 집이 더욱 편하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10일 을죽 첫 번째 기사 1453년명 경태 4년 이 회장이 지금 수강궁에 환호하시지 않아도 됨을 아르다. 서인 이 회장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주상께서 만약 영양이의 집에서 편안하시다면 그 나머지 작은 패는 헤아릴 것 없습니다. 수강궁은 아침 저녁으로 볕이 쬐고 뜨겁기가 크게 심하여 이어하실 수 없으니 8월 이후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이처럼 실록에 주상께서 영양리의 집에서 지내시는 것을 편안해 하시니 당장 수강궁으로 돌아오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계유정난 당시에도 단종은 누나인 경희공주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이끈 소수의 무료배들만으로도 경희공주의 집을 장악해 단종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게 되자 단종은 1455년 상황으로 물러나는데 수양대군은 단종의 편인 희빈, 양씨, 금성대군 등을 귀양 보내는 과정에서 공주의 남편 영양이 정종도 유배당했습니다. 정종은 처음엔 김포통진으로 유배당했는데 경희공주는 아파서 중병에 들었다고 세조에게 전하라고 해서 자살하겠다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세조에게 암묵적 경고를 한 것인데 경희공주가 급사하거나 자결이라도 하면 사람들의 비난뿐만 아니라 세조 자신의 심적 부담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란 세조는 당일에 약과 어의를 보내주었고 정종의 유배지를 강원도 영월에서 지금의 양평인 경기도 양근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경희공주가 병석에 누웠다는 사실은 친동생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 못난 동생 때문에 친누이가 쓰러진 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친누이가 잘못될까 불안했던 단종은 세조에게 사람을 보내 정종을 석방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유배지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항의를 했습니다. 단종의 전가를 받은 세조는 의금부에 전지하여 정종을 놓아보내게 하라고 해서 병석에 누워버린 경희공주의 시위가 적중한 셈으로 이렇게 정종은 다시 한양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종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경희공주는 병석에서 일어났으나 이것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는데 정종은 공식적으로 죄를 사면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주가 아프다고 해서 임시로 한양에 왔을 뿐이었으므로 공주의 병이 치료되었으니 다시 유배지로 돌아가야 했던 것으로 3사에서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정종은 수원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때 세조는 경희공주가 정종과 함께 수원으로 가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3사에서는 정종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세조는 정종의 유배지를 수원에서 조금 먼 김포 지역의 통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당시 21살이던 경희공주는 자청에 유배된 남편을 따라서 통진까지 가는데 이때까지는 공주 신분이었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배지에서도 종을 부리는 등 최소한의 품위 유지는 한 듯합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불행. 이처럼 유배지이기는 했으나 경희공주는 남편과 함께 편안하게 지냈지만 그런 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는데 세조가 즉위한 지 약 1년 후인 1456년 6월 1일에 이른바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산문은 상왕단종도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상왕단종과 영양이 정종에게 몹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배 중이던 정종을 시종하던 종들은 모두 지방의 관노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정종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는데 혹시 정종과 단종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맥과 자금을 차단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정종의 유배지가 경기도 통진에서 전라도 광주로 바뀌었는데 정종을 단종이 머무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뜨려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세조는 경희공주가 원한다면 정종을 따라 광주로 가도 좋다고 허락했는데 이렇게 경희공주는 남편을 따라 수원 통진에 이어 전라도 광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통진에 비해 감시가 훨씬 심했는데 주변으로 담장과 난간이 높게 둘러져 있었고 감시병들도 많아졌으며 남자종은 부릴 수 없었고 여자종 3명만 부릴 수 있었습니다. 남자종들을 시켜 무슨 음모를 꾸밀까 우려했기 때문인데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당했고 세조 3년 10월 그곳에서 죽은 후 정종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단종이 죽자 정종은 공공연히 세조에게 반감을 품은 발언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 세조 7년인 1461년 반역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이렇게 부모도 동생도 남편도 모두 잃은 경희공주는 당시 26살이었고 남편이 사형당할 때는 둘째 딸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경희공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초상과 단종의 강제 양위 등 연이은 불행으로 각방을 쓰고 있어 아이가 없었는데 광주 유배 후 25살이 되던 해에 혼인 9년 만에 유배지에서 첫 임신 후 장남 정미수를 출산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노비로 끌려간 경희공주는 나는 왕의 딸이다. 죄가 있어 귀양을 왔지만 수령이 감히 관비에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사인 열야실 기술이나 수남집에서는 순천이나 장흥의 관비가 되었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공주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실록에도 정종이 죽은 후 반년만 후 세조가 경희공주에게 노비를 내려줄 것을 지시한 기록이 있고 사망 3일 전에 작성된 재산 상속 기록인 경희공주 분재기에서 그런 야사가 허구라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남편은 영모죄로 죽었으니 원래대로라면 연좌제로 경희공주와 두 자녀는 노비가 되어야 했지만 공주와 두 자녀는 왕족의 신분이라 노비로 전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옹주가 반역에 관련되었어도 직위만 박탈했을 뿐 노비로 전락시킨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데 실록에도 경희공주의 자식을 죄인의 자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기록만 나와 연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조실록 사건 세조 2년 6월 27일 을축 7번째 기사 1456년명 경태 7년 위금부에 정종의 처가 내려갈 때에는 교자를 사용하게 하도록 명하다. 위금부에 전지하기를 광주에 안치한 정종의 처가 내려갈 때에는 교자를 사용하여 다음에서 다음으로 메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이 기록부터 정종의 처로 호칭이 바뀌어 이 시점에 공주 자기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같은 항목의 뒷부분에 정종의 처는 경희공주를 잃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비구니가 되는 경희공주. 실록에서는 정종이 죽은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으며 무척 가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몹시 가난해 세조가 노비를 돌려주고 내수사로 하여금 집을 지어주게 했다는 기록이 사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일 정의 네 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호조에 명하여 경혜공주에게 부의로 제물을 내리도록 하다. 호조에 전지하여 경혜공주에게 부의로 쌀 콩 아울러 70석, 정포 50회, 종이 100권, 석회 60석, 충납 30근을 내려주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처음에 정종이 주설되니 공주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는데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세조가 불쌍히 여겨 노비장액을 돌려주고 내수사로 하여금 집을 지어서 주게 하였다. 아들 정미수는 나이 16세로 공주가 병이 위독해지면 야기를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옷은 띠를 풀지 않았으며 똥을 맛보기까지 하면서 병을 보살폈다. 하였다. 세조와 정의왕 후도 죽은 단종과 노비가 된 경희공주에 대한 동정 여론을 의식해 그 해에 바로 서울로 불러들였으며 정의왕 후가 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궁궐로 데려와 길렀습니다. 경희공주는 딸을 출산한 이후 출가하여 27살에 비구니가 되었는데 친동생 단종이 왕권을 뺏긴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동생은 살해당하고 남편은 영모죄로 거열형을 당했으니 삶에 미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3살, 1살 된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궁궐에 가자니 세조와 마주치는 게 죽기보다 싫어 비구니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 소굴이나 다름없던 궁궐의 자식들을 맡긴 건 어머니 현덕왕후의 친정노비이며 경희공주의 유모였던 백어린이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백어린이는 당시의 자을산군의 유모였는데 정의왕후 윤씨와 함께 자식들을 위해 왕을 용서해야 한다고 설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희공주를 둘러싼 야사를 하나 소개하면 정종의 집안인 해조, 정씨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종 처형 당시 경희공주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아이가 아들이면 목 졸라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정의왕후가 손을 써서 여장을 시키고 궁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남자의 티가 나자 세조가 이상하게 여겼고 그제서야 정의왕후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남자아이로 기르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에 보면 당시 정미수는 3살이었고 경희공주가 임신한 아이는 딸로 그런 소문이 돌 만큼 민간 여론이 흉흉했고 세조가 아들은 물론 뱃속의 아이도 죽일 것이라는 소문과 사실이 합쳐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어쨌든 정미수는 백어린이의 육아를 받으며 성종이 되는 자을선군과 같이 졌고 성종과 절친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수인 세조를 다시 만나는 경희공주. 세조 11년인 1465년 4월 1일 경희공주가 출가한 지 4년 후 아들 정미수가 10살이 되던 해에 경희공주는 정미수와 함께 세조를 만나러 찾아가게 됩니다. 조선 궁궐에서 왕과 왕세자가 아닌 남자는 10살이 되면 나가야 했고 당시 세조는 피부병이 가장 악화될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정의왕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왕을 찾아가면 자식들을 면천을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경희공주는 자식들을 위해 원수와 결판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종실록에서는 경희공주가 정종의 아들을 데리고 왕을 아련하니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죄를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모두 실록이 아니라 야사에서 전하는 내용으로 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경희공주는 세조에게 지원받은 집과 노비를 사용하면서 속마음이야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세조의 세상을 인정하고 아들과 함께 세조를 문안합니다. 경희공주가 35살이 되던 해 예종이 갑작스럽게 죽고 예종의 조카 자을산군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성종으로 성종 즉위 후 정미수가 15이 되던 해 돈명부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미수가 죄인 정종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맹렬한 반대 상소가 올라오지만 성종은 세조의 뜻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무릅쓰고
정미수를 파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경희공주를 동정하고 세조의 피 맺힌 업보를 씻고 싶어 하던 정의왕후 역시 정미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던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인지 약 7개월쯤 후 경희공주는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한 많은 생을 마칩니다. 경희공주가 죽은 다음 날 성종은 호조의 명에 이런저런 물자를 내려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경희공주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하는데 공주의 묘 옆에 작은 봉분이 남편 정종의 가묘입니다. 이들의 묘가 있는 산 주변에는 조선 왕족들의 묘가 많은데 세종의 남동생인 성령대군과 소현세자의 막내 아들 경한군, 이석견의 묘가 공주의 묘 건너편에 있습니다. 1980년 파천무에서 지미옥이 연기를 했으며 1990년 파천무에서 김민희가, 1994년 KBS 드라마 한명회에서 전소희가, 1998년 KBS 드라마 왕과 비에서 김미주가 연기를 했습니다. 2011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홍수연이 주연급으로 등장하는데 남편 영양의와의 애절한 사랑과 몰락해가면서도 공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단종의 동복 누나로 비극적인 삶을 산 경희공주였습니다.